소금.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동시에 늘 건강 문제로 좀 시끄럽죠. 네, 맞아요. 특히 최근에는 그 소금물 마시기, 이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퍼지면서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건강 뉴스 기사나 전문가 컬럼, 또 생생한 경험담까지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요. 소금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화제의 소금물 건강법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소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생존에는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이게 또 너무 많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날의 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소금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을 좀 걷어내고 특히 요즘 논란이 되는 그 소금물 섭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찾아보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이죠. 이게 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걸까요? 그냥 짠맛, 이거 이상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체액 조절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트륨의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우리 몸의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딱 유지해주고 또 몸 안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삼투압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삼투압 조절? 네, 우리 몸세포 안팎으로 물이 필요한 만큼 또 적절하게 이동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잘 안 되면 세포 기능에 바로 문제가 생기겠네요. 근데 신경신호 전달에도 관여한다. 이건 좀 더 놀라운데요? 마치 몸의 통신 시스템, 뭐 그런 데 필수적인 부품처럼 들리네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네. 나트륨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근육이 수축할 때 필요한 그 전기 신호, 이걸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아, 전기 신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 움직이도록 하는 기본적인 동력원,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력원이라니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우리 몸이 혈액 염분 농도를 약 0.9%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런 항상성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이 농도가 딱 유지되어야 세포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0.9%라는 농도 덕분에 세포는 필요한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나트륨은 담즙이나 췌장액 같은 소화액 생성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 그럼 반대로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가끔 땀을 엄청 흘리고 나서 어지럽고 막 기운 빠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잖아요. 이게 혹시 나트륨 부족, 그러니까 저나트륨 혈증, 이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나트륨 부족은 단순히 뭐 기운이 좀 없다 이걸 넘어서서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와, 그렇게 신박하게요? 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그 삼투압 균형이 깨지면서 세포 안으로 물이 과도하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붓는 세포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대부분 부족보다는 과행 섭취가 문제잖아요. WHO 권장량은 하루 나트륨 2000mg 미만인데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인 섭취량은 이걸 훌쩍 넘어서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을 넘었고요. 불과 몇 년 전에는 4800mg을 넘어서 권장량의 거의 2배 반 가까이 됐던 적도 있죠. 2배 반이요? 와. 네. 물론 최근에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이 과잉 섭취의 원인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짜게 먹는 습관,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개인의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현대 식단 자체가 나트륨 과잉 섭취를 좀 부추기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아시다시피 국이나 찌개, 김치처럼 염분 함량이 높은 메뉴가 많잖아요. 그렇죠. 국물 없으면 밥 먹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에 숨어있는 그 보이지 않는 나트륨.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영양성분표를 정말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치를 넘어서 섭취된 나트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뭐 워낙 잘 알려져 있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연구는 정말 많고요. 네, 그 연관성은 의학적으로는 뭐 거의 명확하다고 봐야죠.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걸 희석시키려고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혈액량 증가로 이어지고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심장이나 신장에 아주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싱겁게 먹기 캠페인도 계속하고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삼성서울병원 연구 결과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급성 신장 손상 회복기라는 아주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나친 저염식이 해로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보통 아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라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의 특수성입니다. 특수성. 네, 이 연구는 신장이 갑자기 확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좀 특별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시기에 염분 섭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했더니 오히려 신장 안에 염증을 촉진하는 어떤 특정 신호물질, 자료에서는 TGF-베타라고 언급됐죠. 네, TGF-베타. 그 물질이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그 TGF-베타가 활성화되면 신장 회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 이걸 섬유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행되고 결과적으로는 신장 기능 회복이 더뎌지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연구 결과만 딱 보고 그럼 무조건 싱겁게 먹을 필요는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만성 신장 질환을 이미 가진 분들은 여전히 나트륨 제한이 중요한 거죠. 정확합니다. 이 연구는 정말 급성 신장 손상 회복기라는 아주 제한적인 특정 상황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걸 절대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요. 네, 절대 안 되죠. 건강한 일반인이나 이미 만성 신장 질환, 고혈압 같은 병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뭐랄까, 건강관리에 있어서 획일적인 접근, 그러니까 무조건 싱겁게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춤형 접근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럼 평소에 나트륨 섭취를 좀 현명하게 줄이려면 어떤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국물 먹지 않기 뭐 이런 건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역시 가장 기본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거고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좀 귀찮더라도 염분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게 좋다는 건 말씀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칼륨이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요? 네, 맞아요. 칼륨은 우리 몸 안에서 나트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거든요. 보통 바나나, 시금치, 감자, 아보카도, 토마토 같은 채소나 과일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평소 식단에 이런 식품들을 좀 충분히 포함시키고 혹시 어쩌다 좀 짜게 먹었다 싶은 날에는 의식적으로 이런 칼륨 식품을 더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나트륨 배출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네, 나트륨 섭취 조절이랑 칼륨 섭취의 균형, 이게 중요하군요.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요. 소금을 먹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 아플 때 소금물 가글 하는 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삼투압 원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일시적으로 목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 목 안쪽에 좀 부어있는 세포에서 수분을 쫙 끌어내서 부기를 가라앉히는 원리죠. 오, 신기하네요. 근데 이건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은 아니고요. 그냥 일시적인 증상 완화, 그리고 구강 청결 목적,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코세척에 쓰는 생리식염수고 비슷한 원리인가요?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아까 강조하셨죠? 네, 코세척은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염증 유발물질 같은 걸 씻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때 쓰는 0.9% 생리식염수는 우리 체액 농도랑 거의 같아서 코 점막에 자극이 적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 렌즈 세척용 식염수 있잖아요. 네, 렌즈용? 그걸 코 세척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왜요? 렌즈용 식염수에는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보존제 성분이 코 점막에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헉, 정말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 멸균 생리식염수나 아니면 아예 코세척 전용으로 나온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코세척엔 의료용, 렌즈용은 절대금물.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 코 세척엔 의료용, 렌즈용은 절대 금물. 네,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금물 마시기 건강법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는 소금물을 마시고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를 봤다는 개인적인 경험담들이 꽤 있었어요. 뭐 허리둘레가 몇 달 만에 15cm가 줄었다거나 혈당 수치가 막 180에서 90으로 극적으로 정상화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와, 이런 걸 보면 솔직히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런 경험담들은 확실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담하죠. 누구든 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이요? 네, 함께 보내주신 자료 중에 30년 경력의 내과 의사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내용도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죠. 소금물을 잘못 마시고 심각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사례도 있군요. 그쵸. 그러니까 몇몇의 아주 극적인 성공 사례 뒤에 가려진 그 잠재적인 위험성,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금물 건강법과 관련된 주요 주장들을 하나씩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첫째,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염증 치료, 불면증 개선, 심지어 노화 방지까지 뭐 이런 광범위한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의학적인 근거는 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아주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해요. 소금물 섭취가 이런 다양한 질환이나 상태를 개선한다는 걸 제대로 입증하는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거의 없어요? 네, 오히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사실인 것처럼 과대 해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둘째, 체중 감량이나 디톡스 효과에 대한 믿음도 꽤 강한 것 같아요. 소금물을 마시면 뭐 배변이 축진되니까 살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건 어떤 오해가 있는 걸까요? 소금물을 마시면 장 안에 삼투압 변화가 생겨서 수분이 장 쪽으로 막 이동해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배변 활동이 활발해질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그냥 몸 안에 있던 수분하고 장 내용물이 빠져나가는 것일 뿐이지 실제 우리 몸의 체지방이 연소되거나 분해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나트륨은 몸이 수분을 더 붙들게 만들어서 부종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부종이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체중 감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개선된다. 이런 주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존의 의학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 현대의학의 정설입니다. 이건 뭐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혈압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이미 좋지 않은 분이 소금물을 추가로 마신다. 이건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소금물 섭취는 고려할 필요도 없이 그냥 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소금물을 마신 다음에 나타나는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좀 불편한 증상들 있잖아요. 이걸 명현현상,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헷갈리는데요.
그 명현현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입증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부종 같은 그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과도한 염분이나 급격한 체내 환경 변화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힘들다. 이렇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경고 신호다. 그렇죠. 이걸 무슨 긍정적인 신호로 잘못 해석하고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그냥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몸이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군요. 혹시라도 정말 만약에요, 그냥 가정인데 건강한 성인이 이런 모든 위험성을 다 인지하고 전문가랑 상담까지 다 마친 후에 아주 소량만 한번 시도해 본다고 가정한다면요. 그때 소금 선택에 있어서 좀 조언해 줄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 같은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소금 종류에 따라서 건강상의 이점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천일염 같은 게 포함된 미네랄 양은요, 우리가 그냥 평소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미네랄 양에 비하면 아주 적어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 정말요? 그렇게 적어요? 네, 그래서 특정 소금이 특별한 건강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소금이든 식용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정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특정 소금에 대한 맹신보다는 섭취하는 양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종류보다는 양이 문제다. 그럼 그런 모든 전제하에 만약 시도한다면 안전한 섭취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이게 안전하다는 의학적 보증은 아니라고 하셨지만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 한 200에서 250ml 정도 되겠죠? 거기에 소금을 아주 소량, 정말 손으로 한 꼬집 정도, 아마 1g도 안 될 거예요. 그걸 완전히 녹여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아주 조금이네요. 네, 아주 조금. 절대 짜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섭취 후에 몸의 반응을 아주 면밀히 살피는 겁니다. 메스꺼움이나 두통, 부종, 설사 같은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오늘 소금, 그리고 소금물 건강법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 자료에 기반해서 좀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균형과 개별성,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현대 식단에서는 너무 과잉 섭취하기 쉬우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네, 그리고 특정 음식이나 어떤 성분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물 마시기가 건강에 무조건 좋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함부로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셔야 하고요. 그렇죠. 몇몇 개인의 아주 드라마틱한 성공보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나 의학적인 합의에 귀를 기울이는 게 현명한 태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또 올바르게 적용할 때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매일 너무 당연하게 접하던 식탁 위의 소금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과하면 독이 되는 소금, 그리고 이걸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과 삶 속에서 소금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